오늘은 문학 이제 네 번째 할 차례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도 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다음 주면 개학입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 돼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그죠?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세마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다른 학교들처럼 교과서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개학을 하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뭐 부교재를 사용하면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프린트 나오면 어떤 프린트 나왔다는 거를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선생님이 주중에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요 워너비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5주차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워너비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상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는 보통 내신 대비가 6주에서 7주 정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3월 한 둘째 주부터 해야지 여러분들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마지막 주 내지는 5월 한 첫째 주, 좀 늦으면 둘째 주 정도,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무엇은 진도를 나가는지를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세마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다 보니까 뭐 부교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정해질지가 모르는 그런 학교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작년 기출이나 이런 게 세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보통 학년 따라서 올라가 버리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고 그 학년을 맡게 되고 이러한 그 구조를 보통 그런 학교들은 가지다 보니까 그에 선생님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작년 기출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시험 범위조차도 완전히 달라져요. 작년하고는 아예 전혀 다른 작품들이 등장하고 전혀 다른 문법 방식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학교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시험지를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작년 이제 시험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법 같은 경우가 항상 한 4-5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법이 시험 범위가 중구난방이에요. 그 말은 뭐다? 사실상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나온 문법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기출 모의고사 같은 거 수업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좋아서 변형인 거지, 사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 풀려면은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 이제 특강으로 고3들을 대상으로 이제 언매반, 화작반 해가지고 언매반은 문법 수업 전체적으로 이론을 쫙 한번 훑는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세마고 애들 다 듣게 했어야 됐을 때 했는데 이런 조금 후회를 하기는 해요. 알겠죠? 그랬으면 아마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마고는. 알겠지? 보통 이런 류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법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법 진도를 나가면 우리가 보통 하는 순서대로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 변동,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단어 형성,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문장,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국어사,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활동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는 걸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이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하는 수업들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학교 진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가 내신 공부랑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를.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은 두 공부의 줄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내신 시험도 어쨌든 범위만 지정돼 있을 뿐인 거지 유형은 전부 다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마무리만 조금 다르다는 거. 요 정도만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암기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암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신 공부의 특성이 있고 수능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확장시키는 다른 작품에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확장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차이점일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뭐 시가 무엇이고 어떤 표현법이 무엇이고 이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류의 작품에서 시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걸 파악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결코 두 개의 공부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교과서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그런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중학교 때 70점도 못 받던 애가 국어에 흥미 붙여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서 쉬는 시간마다 국어 교과서만 읽었는데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시, 소설 이런 거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데 걔 고등학교 단대국어에서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국어 내신에서는 90점 밑으로 받은 적 없고 모의고사는 95점 밑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중요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류의 공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국어 자체의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면은 다 가능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개학을 하더라도 초반엔 많이 어수선할 거예요. 친구들이.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 너는 놀아라 나는 공부를 하겠다. 이때 나는 내 점수를 올려놓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애들이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들은 두 걸음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면서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면 남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치?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남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남들을 밟고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그런 겁니다. 알겠죠? 천성적으로 누가 조금 했는데 많은 효율을 얻고 하는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간에 밤에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본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공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봐서 알겠지만 이번에 그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친척은 아니니까 사촌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조카라고 봐야지. 그치? 조카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 참 재미있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마가 공부하게 시키려고 대치동으로 아예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사를 해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게 했었고 거기에 플러스 그 학생은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쓴 적이 없대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부진의 자식도 다이아몬드 수저인 이 학생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거는 자꾸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 소설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달라져도 주제나 이야기 구조가 서로 비슷한 작품이 많아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고전 소설의 유형에는 애정소설, 가정소설, 군담소설, 풍자소설, 환몽소설, 전기소설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로 하면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노란색으로. 빨간색이 잘 보인다고 하던데. 자, 그래서 고전소설이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고전소설의 공통점이 있죠. 그쵸? 자,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을 알고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바로 첫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그쵸? 자, 우리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건이 우연히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사건이 그렇죠?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발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심청전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렇죠? 심청이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하필이면은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스님이 지나가다가 구해졌네, 그렇지? 그리고 그 스님도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스님 중에 뭐다 하필이면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부처님을 모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이 아버지를 구해줬네, 그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뭡니까? 심청이 아버지한테 고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은 뜰 수 있을 것이요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개 같은 경우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진행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우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전기성. 그렇죠? 전기성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비현실성이죠. 그래서 도술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행복한 결말. 이죠. 거의 고전소설 99%의 작품들이 바로 뭐다? 결말이 행복한 결말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권선징악이라든지 징악 등 그쵸? 인물이 행복한 결말 구조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사실상 이때 당시의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종류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애정소설입니다. 자, 애정소설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 소설이죠. 어머냐 해라, 그죠? 자, 그래서 소설로 주인공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이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별의 원인과 그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채봉감별곡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시면 자,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그렇죠? 자,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은 장필성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자, 여기서 있는 이 채봉 그 다음에 장필성 요 두 사람이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 두 인물의 사랑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벼슬의 눈이 먼 김진사가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주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채봉의 아버지가 뭐다? 벼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딸을 허판서에게 첩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실연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원인은 바로 뭐다? 김진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망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원인이 된, 사랑의 출현을 주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지?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아가, 너는 재상의 첩이 좋으냐, 여염집의 부인이 좋으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재상은 아까 위에 나왔던 허판서를 얘기를 하고, 그렇죠? 여염집은 바로 기존에 결혼을 하고자 했었던 장필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비어미가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냐?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채붕이 예사 여념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원래 학식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게다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하고 바로 하고 대답한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대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김진사의 제안을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닭의 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장필성의 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의 뒤가 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허판서의 첩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렇죠? 용의 꼬리보다 그 뱀의 머리가 낫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허허 그 녀석 내가 첩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부인이 말을 가로막고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의뢰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부인은 바로 김진사의 처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채봉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바로 뭐다?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의뢰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뭐다? 당시의 봉건적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죠. 여자는 집에서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봉건적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채봉의 어머니도 그렇죠? 김진사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가 너는 내 방으로 가 있거라. 한편 채봉은 초당으로 나와 장필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홀로 단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봉이 이렇게 그 고난을 겪는 장면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자, 허판서와 결혼하러 서울로 가던 채봉은 도적대가 쳐들어온 틈을 타 평양으로 돌아오고 허판서가 옥에 가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기생이 된다. 장필성은 채봉이 내건 한시를 보고 채봉은 찾아온다. 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감사가 둘의 혼인을 돕고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결국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해피엔딩이 바로 고전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비록 이 소설은 애정소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좀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통해서 보면은 일종의 그런 여성에 대한 근대적 가치관도 어느 정도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작품은 사시남정기입니다. 가정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다툼과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이라는 거죠. 새어머니, 계모가 전부인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대표적인 콩쥐팥쥐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와 첩이 갈등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한다. 가정소설에서는 주인공은 착한 인물로 주인공과 부딪히는 인물을 나쁜 인물로 설정하여 선과 악의 대립을 보여주므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또한 처와 첩입니다. 알겠죠? 처는 본부인, 첩은 일종의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축척 재료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이 바로 사시남정기예요.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게 했는데 한 번 더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바로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 실제 있었던 인현왕후 폐위 사건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시남정기는 사실은 바로 뭐다? 바로 당대 사회의 모습을 한 가정 내의 문제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거는 현대소설까지도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현대소설에 나오는 일종의 그 가정소설이라든지 혹은 가문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든지 알겠죠? 혹은 상대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이거는 당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작품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시남정기는 각각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그 인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봅시다. 명나라의 유효는 늦은 나이에 아들 연수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연수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이거는 숙종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연수는 15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그쵸? 된 후, 사씨와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씨가 바로 본처이고, 이 사람이 바로 당시로 치면은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씨는 유할림에게 첩을 얻어 대를 이으라고 권하고 유할림은 어쩔 수 없이 악독한 성품의 교씨를 받아들인다. 이 교씨가 바로 인현왕후를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장희빈을 상징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인물이죠. 희빈장씨라고 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희빈장씨, 장희빈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자신이 이제 권력을 갖기 위해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모함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가정소설로 만든 게 바로 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교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 자체가 바로 뭐다? 지금 교씨가 사실을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사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불러서 얘기하기를 알겠죠? 너의 음악이 굉장히 뭐 출중하고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바로 뭐다 혹시나 집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 남편이 여수가 이제 바로 뭐야 너무 음악에만 거기 심취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일이나 이런 걸 하는데 해가 될까봐 두려우니까 조금 자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사실을 지금 모함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교씨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앞으로 각별히 상달하고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교씨는 동청과 계략을 꾸며 사실을 내쫓고 유발림을 유배시킨다. 남편까지도 유배를 시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유발림은 교씨를 채용하고 사실을 다시 부인으로 맞이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일종의 권선징악적 결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그 교씨가 사실을 막 모함하고 이제 결국 인연하고 폐해되는 그런 부분은 뭐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부분이고 다시 이제 인연왕후를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작가의 바람. 원래 본처를 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작가의 바람이 담긴 부분이죠.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되죠. 다시 인연왕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역사서를 잘 보면 인연왕후가 이제 그때부터는 숙종을 갈구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내용을 보면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영웅 군남 소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나눠준 자료는 끝에 이제 우리가 그 보충 자료로 할 거니까 일단 그 교과서 내용부터 훅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영웅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을 말하고 군남 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군남 소설은 뭐다?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군남 소설은 이꼴 전쟁 이야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군남 소설은 대체로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한다. 영웅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띠는? 바로 전기성을 띠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띠는 장면이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면 좋은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영웅 소설의 구성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영웅 소설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영웅은 항상 비범한 출생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길동도 보면은 막 비범한 태몽을 꾸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비범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서 집을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종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영웅소설의 바로 첫 번째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어린애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 도사로부터 도수를 막 배우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당연히 이제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기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힘을 기르고 있는 과정에 이제 시련과 고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그거를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그렇죠? 행복한 결말 혹은 위대한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영웅소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걸 두 번째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련까지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가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게 영웅소설의 1대기적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홍길동전이 처음에 태어날 때 굉장히 비범한 태몽을 꾸면서 막 태어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났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도술도 부릴 줄 알고 이런 아이로 태어나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홍길동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 주변에 이제 다른 첩이 자기 자식이 이제 홍길동한테 밀릴까봐 홍길동을 치기 질투를 해가지고 뭡니까?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홍길동이 그 자객을 물리치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죠. 버림을 받죠. 그래가지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민거사 같은 이제 거사를 만나가지고 도술도 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제 도적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적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가의 하나의 적이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옆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웅소설의 1대기적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웅소설은 특히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유행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홍계월은. 그래서 귀족 가문인 이부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다. 그런데 고귀한 혈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영웅들 중에는 굉장히 혈통이 천한 흑수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인 출생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 양부인이 선녀 꿈을 꾸면서 이제 엄청난 태몽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죠. 어릴 적부터 문물을 겸비하고 남다른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 어린 시절의 위기로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구출과 양육을 받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조력자의 도움이죠. 그래서 여공의 도움으로, 바로 이 여공이 조력자의 역할이 하는 거죠. 자,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장을 한 상태로 보국과 함께 양육이 됩니다. 자, 남장을 한 상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남장 모티브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에는 이런 남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왜? 아무리 그래도 그런 힘든 시기에는 여성이 살아남기에는 불리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남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거를 우리는 남장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성장 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남장 사실을 들켜서 보국과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고난 극복과 승리,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보국과 화해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면 홍원수가 철통같이 달려드니 원수의 중총마가 시뻘건 주둥이를 벌리고 순식간에 맨 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홍원수가, 그쵸, 바로 홍계월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홍계월을 이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홍계월이 남장을 했을 때 이름이 평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국이라고 계속 부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군사를 이끄는 총사령관 같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맹길이 크게 놀라 몸을 돌이켜 장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해치고자 했다라는 거에서 이 원수가 바로 홍계월이 되는 거죠. 이게 계월이죠. 고전 소설을 판단할 때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부르는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이게 누굴 가리키냐라는 걸 자꾸 판단을 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홍원수가 크게 분노하며 칼을 들고 맹기를 치자 두 팔이 떨어져 나갔다. 어머 잔인해라, 그죠? 자, 또 이리저리 헤집고 돌아다니며 적조를 모두 직면하니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고 죽음이 산같이 쌓였다. 진짜로 이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용맹함,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는, 부각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풍자소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아직 기억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죽어가는 건지. 역시 고등학생이 되면 다들 좀비가 되는 것인가? 이제 부산행에 이어서 이제 동탄행을 찍어야 되는 건가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탄은 이런 거 찍어야 돼? 자, 다들 그러니까 정신 차려. 공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늘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자, 풍자소설은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그들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하고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공이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현대 소설에도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스터 방이라든지 혹은 컵빛단 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작품들 보면 주인공들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죠. 태평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천하나 3대 같은 소설도 보면은 태평천하의 주인공이 바로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일파거든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독자들이 그를 비판하게 만드는 게 풍자소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지원의 호집이라든지 양반점 등이 대표적인 풍자소설이라는 거죠. 자, 우화적 수법이나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다음 반어법,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 등의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 기법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실려있는 작품은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호는 호랑이 호자에 질은 질책하다 할 때 질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야단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북학성생은 학식 있고 고매한 인품의 유학자이며 동리자는 연료로 받들여지는 미모의 과부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북학선생과 그 다음에 동리자라고 하는 요 두 인물이 바로 뭐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동리자는 지금 연료로 받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지만 동리자는 성씨가 다른 5 아들을 두고 있대. 아들이 5명인데 아들 5명의 성이 다르대. 무슨 뜻이야? 아들 5명의 아빠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연료일까요? 아니겠지, 그치? 근데도 사람들은 뭐다? 이 여자를
연료로 취환을 하는 겁니다. 즉 겉따르고 속따르다는 거죠. 그죠? 북각성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북각성생과 동리자는 밤에 미래를 즐기다 발각되고 북각성생은 달아나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뒤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바로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뭐다? 바로 북각선생을 꾸짖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호랑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뭐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작가의 대변인이다. 응,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범은 북각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일종의 바로 뭐다? 범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일종의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화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솝우화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동물이나 식물같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을 바로 우리는 우화소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듣건대 유는 유라 하더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유는 선비를 가리키는 유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유는 바로 뭐다? 아첨하다 할 때의 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자가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는 선비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유는 아첨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듣건대 유는 유라 하더니 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춘향전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잔치하는 자리에 갔는데 뭡니까? 운봉의 갈비를 쿡쿡 찌르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운봉의 갈비를 찌른다는 건 사람의 옆구리, 갈비뼈를 얘기해요. 신체 일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갈비 한 대 먹고 싶어. 진짜 사람을 먹겠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갈비는 음식 이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이름의 갈비와 사람 신체 부위의 갈비의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동음이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라는 거죠. 평소에는 호랑이들을 그렇게 나쁜 놈이다라고 욕하면서 이제 지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때? 오히려 호랑이한테 지금 아첨을 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그 북곽선생. 즉 이 북곽선생은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북곽선생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표리부동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 바로 이중적이다. 요거를 비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가 밤낮으로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살해하였은즉
다시 윤리 도덕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이런 잘못들을 하고 있더라. 바로 인간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랑이의 말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사실은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몽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에 이제 구몽할 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환명소설은 현실, 꿈, 현실을 오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환몽구조로 이루어진 소설이라는 거죠. 외화, 즉 현실의 이야기와 내화, 꿈속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으로 들어간다. 들어갈 입자에 꿈몽자를 써서 인몽이라고 하고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환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운명전이라고 하는 소설이긴 한데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요것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바로 몽자류 소설입니다. 왜 이름이 몽자류 소설이냐? 첫 번째, 바로 얘네들은 제목에 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꿈몽이라는 글자를 쓰는 소설이라고 해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것만 차이가 나면 구분할 이유가 없겠지, 그치?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몽자류 소설은 인몽과 환몽 단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제 인물이 꿈속에 들어갔는지 언제 인물이 꿈에서 나왔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꿈이라고 하는 거는 몽자류 소설에서는 바로 뭐다? 현실의 욕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뭐 여러분들 밑에 써도 돼요. 자, 몽유롭게 소설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운명전 같은 게 대표적인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운명전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뭐다? 제목에 몽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몽유롭게 소설은 인몽과 환몽 단계가 불분명해요. 자, 실제로 운명전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친구인 남평대군의 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별채에서 잠을 자게 되거든요. 알겠죠? 술에 취해서. 근데 꿈속에 생전 처음 보는 김진사와 운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들 사랑 얘기 좀 들어줘 하면서 로미오 줄리엣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여전히 김진사와 운영의 귀신이 눈앞에 있네? 그럼 이건 진짜 우리가 꿈에서 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계속 또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그 방을 찾아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제 일이 적혀있는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얘가 진짜로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이 별개죠. 운명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 사랑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지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꿈에서 이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용을 보도합시다. 앞부분 줄거리. 자,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자. 여기서 이제 이 유영이라고 하는 인물.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외화. 즉, 현실의 이야기죠. 그렇죠. 외화에서의 서술자입니다. 자, 이 운명전은 고전 소설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독특한 위치를 취하느냐? 이 운명전은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 중에 거의 유일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시점이 고전 소설은 99.9%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운명전만 유일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와 꿈속에서 이야기가 소설자가 달라져요. 꿈속의 이야기는 이제는 운영과 김진사가 주인공이 돼서 지들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전 소설 중에 유일하게 시점이 달라요. 거기다가 두 번째, 고전 소설 중에서 드물게 비극적 결말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해서 귀신이 돼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 거의 95% 이상의 작품들이 행복한 결말을 취하는데 이 운명전과 플러스 이제 굳이 더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죠. 바로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하고 이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행복한 결말인데 얘네만 굉장히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 면이 차이가 있으니까 운영전은 잘 알아두면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꿈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이 유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안평내고는 궁녀 10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문밖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생과 사랑에 빠진다. 둘의 사랑이 발각되자 운영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김생도 식음을 전폐하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운영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김생도 식음을 전폐하다 죽는다. 바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도 이렇게 액자식 구성에서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 바로 이 운명전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정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하남인가? 자,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환몽의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분명한 환몽이 아니에요. 왜? 이 장면도 사실은 꿈에서 깨어나서 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귀신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꿈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장막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자, 네모칩시다. 김생이 기록한 책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꿈의
내용만,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바로 이게 바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내가 꾼 꿈이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꿈으로 등장한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꿈이 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책자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만복사 저포기 고전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저 전기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소설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라는 거죠. 주로 천상이나 용궁 등의 비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인 이야기와 현실 속 인물이 신비한 존재와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는 김시석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제목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저포는 그 일종의 옛날 놀이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서 부처님과 저포 내기를 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만복사에 살던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 이긴 대가로 해서 지금 만복사에 살던 양생이라고 했죠. 만복사가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양생이 바로 뭐다?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목 만복사 저포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처녀와 부부의 연을 맺는데 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잠시 헤어진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 아내의 가족을 만난다라는 거죠.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게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외부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뭐다? 바로 양생의 아내의 정체가 된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양생의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귀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놀러가서 빨간 주머니 이런 거 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실제 괴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있는 사건이래요. 그게 귀신과 그 죽은 자식과 영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한대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바로 뭐다? 이 작품의 일종의 전기적인 요소다. 처음에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전기적인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중요한 이유에. 그래서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도 바로 뭐다? 일종의 전기적인 요소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전기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돼가지고 쌤님이 나눠준 작품 중에 만복사 저포기랑 지금 그 뭡니까?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오늘은 조신의 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만복사 조폭이는 우리가 방금 했었던 내용이니까 조신의 꿈 혹은 다른 말로는 조신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신의 꿈이 바로 뭐다? 이거를 조신설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이 작품은 바로 사찰 연기설화 라고 합니다. 사찰 연기설화가 바로 뭐냐? 절이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설화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동명왕설화 하면 고구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는 설화잖아요. 신화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신설화는 그 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설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조신설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군몽등 몽자료 소설의 효시적인 작품입니다. 시작과도 같은 작품. 그래서 조신설화, 몽자료 소설하면 우리는 조신설화를 절대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자,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신라 시대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은 신라의 수도가 어디다? 신라의 수도는? 그치, 바로 경주가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신라 시대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규사, 지금의 홍교사의 장원이 명중은 난리군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준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운의 딸을 좋아하고 그녀에게 아주 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무엇이다?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조신이 갈등하게 되는 갈등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 원인이 바로 뭐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즉 바로 세속적 욕망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죠. 원래 스님은 사랑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요즘은 결혼도 하는 스님도 있긴 하지만, 그치? 그게 조계종 천태종이 좀 달라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게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백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잠이 들면서 이제 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몽 단계. 바로 현실에서 꿈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꿈속에 김씨남자가 기쁜 낯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며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가 되기를 원해,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서 조신이 꿈꾸던 바로 태수 김운의 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꿈속에서. 자,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집은 다만 4벽뿐이고 좁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많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라는 것. 즉 태수 기문에 따라 사랑을 이룬다는 소망은 이루었지만 현실의 삶이 어떻다 생활상이 굉장히 궁핍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궁핍한 형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로 뭐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는 원인이 바로 요거야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에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 해안명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부터 길가에 묻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쵸? 자, 요거는 사실 스포일러기는 해요. 알겠지? 자, 요거에다 써놓을게요. 스포일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후에 돌미르 사건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면 돌무이륵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스포일러니까 궁금증은 일단 좀 남겨두고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을 내외는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렀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이 핵심 주제는 바로 뭐다? 세속적 욕망이 곧 그쵸? 근심의 원인이라는 불교적인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게 이 설화의 주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번뇌가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번뇌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이른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같이 굶어 죽기보다는 헤어져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자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지난 것은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렸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죠. 그래서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심히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자 앞에서는 그렇게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바라더니 이제는 오히려 헤어지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신의 이런 태도 변화를 통해서 바로 세속적인 일종의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환몽 단계. 바로 꿈에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은 꿈이 바로 뭐다? 전부 다 하룻밤의 꿈이었다. 실제로 40년, 50년이 흐른 게 아니라 다 하룻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의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연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첫째가 죽어서 묻었는데 그 자리를 파보니까 현실에서는 돌미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과 플러스 하필이면 돌미륵 부처님이 나왔대요.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로 부처가 그렇죠? 의도한 일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부처님이 일부러 조신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구모에서 보면은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꿈을 꾸게 하듯이, 그렇죠? 부처님이 일부러 꿈을 꾸게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봅시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놓고 사제를 내어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정토사를 세워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렇죠. 바로 절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찰, 연기, 설화의 특징이 드러나죠. 바로 어떤 절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일종의 우리는 이것을 열린 결말, 혹은 다른 말로 설화적 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35분 정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45분에 이어서 문법이랑 독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화장실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